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회 대비전에 나섭니다. 네, 관련된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제 2년 동안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들이 선출이 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 득표율 77.7%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지금 높은 득표율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전당대회의 상황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주가 계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9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집계해도 제가 볼 때는 90% 플러스 마이너스 예상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주 90%의 안팎에 가까운 이런 지지율이 왜 나오는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민주당 또 지지층,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 정권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이재명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가 나타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 외에는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없다. 그리고 강력한 대권 주자 1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몰아줘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민주당 특히 강성 지지층의 그런 지지가 이런 결과로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77.77%였는데 90% 가까이 나온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지난번 77%하고 비슷한 득표율이다. 90% 한다 해도.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룰이 좀 바뀌었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40%였는데 56%로 16%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77% 지난번 전당대회 득표하고 90% 득표에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역시 관전 포인트는 최고위원회 누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최고위원은 이제 전반적으로 5명을 뽑는데 다 친명 마케팅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반명으로 돌아서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회 뽑힐지 또는 뽑힌다 해도 몇 등으로 뽑힐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힘을 지금 이재명 후보에 모아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물론 득표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비교적 좀 낮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인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선 이후에 당내 세력 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일극 체제라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당신과 민심 간의 간극은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사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위협이 바로 팬덤 정치하고 파퓰리즘인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그 흥미로운 거는 요번에 당대표 경쟁자로 나온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요. 또 명팔이 척결하겠다라고 나선 정봉주 후보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친명 중에 친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극 체제 하에 어떤 모순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약한 고리 이런 것을 잠깐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지금 이제 당대표 경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 두 사람의 행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당내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선 후보로는 지금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도 작동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바로 그 민주당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의 일련의 그 행보가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은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여론 결과가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보면 예. 민주당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예, 최고위원 선거 말씀을 좀 두 분 다 해주셨으니까 지금 명파리 발언 여파로 서울에서 지지율이 훅 떨어진 정봉주 후보 과연 지도부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또 많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언급해 주실까요? 네, 정봉주 후보가 최종적으로 진입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당초에는 선두를 달렸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을 허락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지역 경선이죠. 서울 지역 경선에서는 6.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투표 집계가 권리당원 ARS 투표가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 이제 투표가 있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누적 득표율로 3인데 4위하고도 뭐 0. 몇 % 차이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5위까지 드는데 거기하고도 뭐 한 1~2% 정도의 근소한 그런 표차이기 때문에 네. 최종 집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5위 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5위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다 누구나 그랬지만은 사실상 친명파리로 시작을 했어요, 본인도. 근데 나중에는 친명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친명파리들은 암이다.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면서 지금 반명의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지금 그 전에 뭐 박원석 전 의원하고 대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상 지금 반명으로 노선을 급격하게 전환한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에 합류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계속해서 뭐 반발한다든지 충돌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강성 지지층은 계속해서 정봉주 후보 최고위원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최고위원 물러나라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 봉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후보는 지금 사실상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이 됐지만은 자신의 과거 발언 때문에 결국 공천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정봉주 후보는 앞으로 최고위원에 합류를 한다면 본인의 좀 언행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더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까 일극 체제의 약한골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정봉주 후보 본인은 본심은 충정과 애정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정봉주 후보의 운명이 최고위원으로 이제 된다는 가정하에 그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2등이 되는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소위 수박을 조어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전략을 바꿨다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 간의 결속이 그들은 과거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자기 당의 정체성을 찾고 있지만 얼마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참 씁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약에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가정한다라는 것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숙청당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참 민주당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21세기 백주에
전체주의와 독재의 차이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독재라는 거는 북한 체제처럼 김정은 그 일인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외향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지자들이 경로해서 지지자들의 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독재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당 전체주의라는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까지 사가면서 민주당이 이런 양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생각을 민주당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오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과연 민주당의 그런 역할과 입장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표직을 연임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그 이후에 대여 공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크게 보면 투트랙으로 나갈 것 같아요. 예. 한편으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민생, 경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재 대여 관계가 사실상 지금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기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이제 8.15 광복절 경축식 같은 경우도 결국 두 쪽으로 났지 않습니까? 8.15 광복절이 두 쪽 난 것은 7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해서 갈라치기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뭐 나는 뉴라이트 아닙니다. 라고 해도 그 생각, 사고가 뉴라이트 성향의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독립기념관장이 논란 속에서 임명이 됐다면 첫 일성이 친일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인사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두 쪽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건데 8.15 광복절 이 경축사를 보면은 더더욱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흡수통일식의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야당 시민단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 또 질타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결적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가면 민주당 집권하기 어렵고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투쟁하되 한편으로는 또 민생 경제 해법을 내놔야 되고 그 지금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종부세를 검토하겠다 또는 뭐 금투세도 유예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투쟁하되 또 한편으로는 중도 실용적인 그런 처방을 내놓은 이런 투트랙의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말씀해주신 뭐 소위 친일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뭐 전현희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사실 8월 초반에 국회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여야 대치가 다시 또 가파르게 좀 급냉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아마 제대로 해빙이 되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대통령 최혜병 문제라든지 또는 그 대일 관계 그다음에 8.15 광복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또 그 외에도 뭐 여사 명품백과 관련한 권익위 국장의 죽음 또 이거를 나름대로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는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혹을 갖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견인해서 지금 요번에 그 결과 나온 거 보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반등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민생을 양쪽에서 강조해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강조하는데 민생은 그냥 양념 같은 것이고 주 메뉴는 지금 계속해서 정쟁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이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그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을 저도 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에 한동훈 대표 출범 후에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뭐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표가 강조를 해왔던 민생 대책이죠. 뭐 폭염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 또 청년 고독사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첫 회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고위 당정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그리고 예. 당 대표, 이제 비서실장은 이제 나올 텐데 예. 그 고위 당정 분위기. 근데 지금 비공개로 제가 지금 알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또 정책위 의장 교체와 관련한 그런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분위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역시 이만큼 그 여당의 책임 있는 당 대표로서 민생 대책에 상당히 그 힘을 쏟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겠죠. 예, 어느 정도 신경전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첫 데뷔 무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첫 고위 당정이니까 고위 당정에서 한동훈표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능함을 통해서 자신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에 왜 한동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위 당정 회의에서 정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정치 영역에서 저는 검증된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평생 검사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발탁이 돼서 사실상 뭐 본인은 부정하겠지만 야당 때려잡는 데 앞장을 선 것이 전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서 비대위원장에 발탁이 됐는데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 대표의 내부 권력 투쟁을 통해서 본인이 이겨가지고 당 대표에 선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유능함, 본인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력으로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본인에게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왜 한동훈인가를 전혀 정치 실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이 지금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한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야만이 여권과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 앞으로 좀 남은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한 주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민주당 주도의 이제 각종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을지 연습 기간만이라도 좀 청문회를 멈추자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숨길 게 있냐라면서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 청문회장에서 저희가 뭐 앞선 뉴스 영상 등을 통해서도 많이 요즘 보고 있는데 뭐 고성이 오가고 있고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대로 된 뭐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나온 그 양산된 막말만 전부 그 정리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울한 지금 8월 전국을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 무슨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이라든지 방송 장악 청문회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그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된 쟁점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을지 연습 기간에는 좀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일정 정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단순히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뭘 숨기려고 을지 연습 기간은 중단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뭐 그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서술하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보면 여야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고 또 그런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라는 것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을지 연습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주요 인사들이 을지 연습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국가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싸우다가도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을 정치권이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하고 안심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직전이나 똑같다라는 인식을 할 정도의 이러한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거는 야당이 지금 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본인들 스스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탄스럽죠. 예, 서로 타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당연히 타협을 해야 예. 되겠죠. 일단 을지 훈련 기간이 나흘 아닙니까? 19일부터 21일. 그렇다면은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꼭 그러면은 이 나흘 동안 다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렇다면은 이 을지훈련 기간에 보니까 법사위가 하루 잡혔고 행안위가 하루 잡혔고 과기 이 방통위가 하루 잡혔는데 그러면 이걸 못할 이유가 있는가? 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맹탕 국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국정조사도 그렇고요, 뭐 청문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이 증인 출석 문제라든지 또 자료 확보라든지 문제지 이런 점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청문회가 전혀 의미가 없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 그리고 법화 유용 의혹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 청문회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이건 뭐 국회 법에 의해서 5만 명 이상의 국민 청원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뭐 같은 얘기지만 일단 여야 합의로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국회 개원식도 지금 뭐 3달 가까이 가는데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있을 청문회 이야기까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